오늘 이제 제가 그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를 지금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김근태 교수님도 그렇고 수학하는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소통, 배려, 또 그리고 우리하고는 조금 제가 쓴 이제 그 통합이라는 용어하고는 다르게 용어를 쓰셨지만 이게 전부 다 이제 포용이라는 용어하고 다 동일한 개념의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80년대 후반부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89년도 우리나라에서 1989년도부터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에 대한 일들이 이제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기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과 지금의 현재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이용 불가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완전한 분리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때는 분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배제당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대를 넘어오면서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넘어오면서 법이 조금씩 이제 이용 가능해야 된다는 측면으로의 접근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용은 가능했지만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이용 가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던 이제 그런 시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정도 들어서면서는 함께 이용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자꾸 통합이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쯤에는 우리도 부분 통합이라는 측면에 대한 수준까지밖에는 못 왔고요. 현재도 이 부분 통합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부분 없이 이용 가능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2020년에는 완전 통합이라는 측면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그런 변화로의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80년대 후반의 서울의 모습은 그때는 엄청난 우리가 이제 경제적 붐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뭐 만들어야 된다, 또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아주 그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89년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던 88년도 그 다음해인 1989년도에 최초로 이제 편의시설 설치를 하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가 함께 되어야 된다는 첫 걸음을 내디딘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만 하더라도 건축물로 좀 나눠서 보자면은 엄청난 그런 그 건축물의 양적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서울의 모습들은 지금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60년대에 우리의 그 서울의 모습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완전히 다른 그런 건물의 시설물의 수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이런 양적 확대를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건축물만 보더라도 단차가 다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이제 단차가 있었던 보도들. 그리고 계단만 설치된 건축물, 뭐 또 화장실에는 전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는 수준.
이런 수준으로 엄청난 양적 확대를 이루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건물에 이렇게 계단만 설치되는 것 자체가 아주 너무 그냥 일반화돼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용 불가능의 시대였다. 이런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어르신이라든가 다양한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용 불가능한 이용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그런 부분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배제되었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2000년대의 뭐 중반 뭐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용 가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지만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쪽에서 볼 때는 거의 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용은 가능하되 분리된 이용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차가 있는 그런 건축물에, 계단이 많은 건축물에 경사로라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수준인 것 정도였었죠.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도 단차 낮추기를 좀 함으로써 이제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보행을 좀 휠체어를 타고 보행이 가능한 정도 그런 정도이고요. 또 계단과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단은 대부분의 건물이 2층 이상이면 다 설치될 수밖에 없지만 승강기는 아주 일부의 건축물에만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장애인 화장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화장실은 그다지 많이 확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전에 완전 배제됐던 시대와는 다르게 일부 건축물에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그런 편의 시설적인 측면의 시설이 조금씩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진들은 지금도 그다지 그렇게 완전히 어디에 저런 사진이 있을까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계단이 3단 정도 있는데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라고만 설치된 거죠. 이름이 편의시설이라는 걸로 설치가 된 거지 실질적인 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리적인 측면에서 바퀴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퀴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경사진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용 가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보도의 턱도 낮춰주기 시작하면서 일단 접근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보도의 상황이 됐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단이 많은 건물에서는 경사로를 편의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극장에 가면 관람석이라는 걸 설치해놨는데 장애인들만을 위한 관람석을 별도 분리해서 설치를 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봤을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경기를 관람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리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에 계단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리프트라는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적인 측면에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2000년대 후반 정도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아주 많이 흡사한 대부분의 지금 현재 상황들로 볼 수 있는 이런 함께 이용이 가능한 부분으로서의 부분 통합이 이루어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법도 좀 변화를 했죠. 그동안에는 이제 앞서서 분리적인 측면, 이용 가능했지만 분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소한의 시설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주는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된다. 나는 공급자 측면의 어떤 의무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공급자가 제공해주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분이라던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바퀴를 가진 걸 쓸 수밖에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분리돼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과연 정당한 이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이런 이용은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차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2008년도부터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적인 측면에서의 아주 필수 요건으로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겨난 제도 하나가 바로 장애물로만 생활환경 인증제도이고요. 동일하게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자율참여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좀 전에 보셨던 아주 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게 하는 이런 법의 요건과는 굉장히 그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의 출입구가 하나 정도만 시설 이용적인 측면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가 나야 되지만 장애물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인증을 해드리지를 않는 거죠. 모든 출입구가 다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공평한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강력한 제도를 처음부터 의무 제도로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 참여적인 제도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제도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인을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중요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제도가 공공이라는 분야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이라는 공공이라는 분야에서 의무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함께 이용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합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완전 통합으로 가고자 시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그런 그 흐름의 변화를 가져온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아가라 교수님께서 일본에 오셨지만 일본에서 그 다카시 교수님이 이 우리나라의 BF 인증 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저한테 오셔서 교류를 하시고 지금도 교류를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제도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제도가 이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서 존재하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한꺼번에 드러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장애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 BF가 갖고 있는 방향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완전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다시 BF 인증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보자면 이런 그 BF 인증은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노인 이렇게만 사회 구성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설 이용자의 각자의 이용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증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서의 장애물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는 시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PF 인증제도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좀 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 EPF 인증제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는 예비 인증과 그런 그 설계 때부터 관여했던 건축물들이 이제 다 지어지면 건물로 탄생되면 하는 본인증 두 개의 인증 제도로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연도별로 변화된 과정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그런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2016년이라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이라는 시점이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용 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부분 통합이라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BF라는 그런 수단은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물리적 환경 변화의 그런 그 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BF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완전 통합이라는 측면으로 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런 일부 통합, 부분 통합인 부분들로 가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는 사례들을 좀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출입구가 이게 이제 하나의 출입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각장애인도 함께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퀴를 굴리고 가셔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편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좀 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유니버셜적인 측면으로 완전 통합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이따가 제가 사진을 하나 다른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데서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모습의 또 출입구들을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BF라는 제도를 통해서 점점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F를 받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의 대부분의 외부 공간이 휠체어를 타고 다 이동이 가능한 건 물론이고요. 지금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건물에서는 많은 건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는 원래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쪽 공간을 열어주고 지금 이런 그 대진의 고도에서의 외부 공간에서의 보행도를 통해가고 이쪽 도로까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열리면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도를 만들어서 BF 인증을 받은 그런 사례이지만 일부분은 계단과 경사로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통합적인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지형상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로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행로와 보행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차량 이동의 차도가 그동안은 굉장히 사람보다는 그런 어떤 차량 위주의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은 내려왔다가 다시 차도를 지나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휴버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역시 BF나 UD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도 사람을 먼저 우선하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쪽으로의 환경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이거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거죠. 차량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은 좀 더 불편한 넘나드는 과정을 거치지만 보행자는 동일한 레벨에서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보행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형을 이용해서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의 것도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갖고 저희가 BF를 안 준다는 게, 못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런 출입구와 단이 완전히 없어진 출입구와 일부 단이 있는데 경사를 만들어는 이런 출입구도 공존하는 BF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을 못 이루고 부분 통합이라는 수준에서 BF가 아직 머무르고 있다라고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주차장 부분이기도 이고요. 화장실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꼭 이 주차구역에다가 반드시 세울 수 있는 분들에게만 승인되는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약간 그 통합적인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이용 가능하게 해드린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분 통합이라는 측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이나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공간이지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장애인에게는 절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이용하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아주 그렇게 모든 화장실을 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부분 통합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화장실이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점을 BT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장실에 대한 뭐 이렇게 표시들을 보시면은 요 일반 화장실 안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함께 있다는 이런 표시들도 아마 그런 부분 통합에 대한 부분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런 그 출입문 일반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 있는 출입문에도 이렇게 점자 표시판을 같이 붙여서 휠체어 사용자는 이 문의 폭이 커서 당연히 이용 가능하지만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 점자를 읽어보고 이 시에 무슨 시일까를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공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통합 이런 측면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건물 내부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도 역시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안전을 의무해주는 그런 통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강조되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이용하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그 계단 코나 색상에 대한 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데스크 외에 여기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데스크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요즘에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높낮이가 조절되는 데스크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높낮이를 맞춰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관람석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단상 접근까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 함께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석은 뒤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건 좀 과거에 있었던 방식의 그런 분리적인 방식으로 설치가 되었죠. 하지만 요즘은 인증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부분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시설로의 변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복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장애물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인 측면이지만 완전 통합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분 통합으로의 변화, 또 승강기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관람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완전 통합은 아닌 일단은 이용이 가능한 부분적인 통합으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조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이라든가 교통과 관련되는 여객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지금 제가 이따가 또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BF 인증을 지금 시도해서 많은 변화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이런 지금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들 일상생활의 그런 이용적인 측면에서의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들이 지금은 또 많이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문화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의 이런 경사로가 설치되는 부분이라던가 산책로 이런 부분도 모래벌에 설치되는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모든 다양한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접근성을 높여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산책로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데크로드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코스를 설명하면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혼자서 이용 가능하지만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가 완전히 다 통합된 이용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놀이터 중에서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도 함께 놀 수 있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함께 통합으로 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그리고 그런 또 그런 공원 내의 길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BF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도 또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2010년의 후반에 들어서 있는 지금 2019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부터 국제 세미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완전 통합이라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급속한 변화를 우리가 함께 인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아마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께서도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미 겪고 계셔서 아주 체감이 잘 되시는데요.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그런 초고령화, 스피드한 초고령화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있는 2019년인데요. 2026년이 되면 20%가 넘어가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10년도 안 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사회 구성원들에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더 이상 이제 늦출 수 없는 요소다라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빨리 더 인지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구의 비율로 볼 때는 지금 벨기에나 아마 우리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그 장애 인구의 낮은 비율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저희가 이런 그 장애 범주를 아직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거의 장애 인구의 변화는 정체기에 접어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 인구의 변화가 좀 이렇게 대폭적인 변화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15% 20%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범주의 확대라는 그런 또 다른 변화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초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어떻게 저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연령층이 낮은 인구는 너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연령층이 높은 초고령화 인구는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신민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런 AI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 또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변화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완전 통합이라는 것으로 구분 없는 이용이 가능한 완전 통합이라는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측면으로 좀 더 급속히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좀 더 그 다양한 분야에서도 체감이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 다양한 구성원의 변화에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화를 통한 이런 그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외국 인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는 이런 부분도 또한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변화 수준에 대한 요구들을 한 3개 정도의 분야에서 보고 지금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가져가고 있는 BF를 통해서 열심히 가져가고 있는 바로 그런 건축물 부분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제가 아직도 그렇게 이렇게 색상을 좀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좀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놓은 이 부분들은 완전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디고 그 수준이 많이 모자란다는 측면에서 색깔을 따로 구분해놔서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건축물 간의 원활한 연계에 대한 이런 여객의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 보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수준에 있어서 서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분야에서의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구하는 부분도 좀 더 서둘러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그 건축물에 대한 제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물리적인 환경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제약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정보를 통해 갖고 또 그런 환경에서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변화가 못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안내 표시라든가 다양한 루트의 그런 정보 전달적인 측면 이런 측면으로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설적인 측면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품 유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부분 없이 이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죠. 교수님께서 또 아까 벨기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유니만 갖고는 사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리나 제품 유리에 관한 부분들이 함께 그런 혁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혁신이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혁신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함께 가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가 어렵다. 어느 부분에서는 브레이킹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서 가려고 하면은 이 세 개의 그룹이 유기적으로 묶여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아마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점점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아주 그런 조그마한 건축 환경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용자를 요 정도밖에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확대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용자의 범주는 한껏 늘어날 수 있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용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직은 완전한 통합이다라고 보기가 모든 공간에서 보기가 어렵지만 지금 일부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보도 같은 부분들도 지금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장애물을 없애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휴게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에는 보행자가 턱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렇게 횡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도시 심지어는 서울에 이런 데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횡단보도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정지구라는 특별한 그런 그 지구에 시도된 그런 그 사례인데요. 사람 위주의 이런 그 보행 횡단 보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경은 아마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일부분에서만 이런 보행자 우선의 횡단 보도를 만들어서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참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그 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즘에 많이들 이제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이유들을 이런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학교인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초중고등학교,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운동장이 그 교사동보다가 훨씬 더 레벨이 낮은 구성을 하는 보통 그런 구성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형적으로 꼭 그렇게 낮춰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낮은 운동장을 당연히 디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동안 디자인해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운동장은 동일한 레벨에서의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교사동에서 뛰어나온 학생들이 운동장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공간 유리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절대 구분되는 공간이 아닌 거죠. 바퀴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그리고 걸음이 조금 불편한 친구들도 그냥 비장애인 친구와 함께 그냥 아주 플랫한 공간에서 운동장이라는 걸 다르게 이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동안은 늘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학생들에게 훈시를 했다든가 이런다라고 하면은 이런 운동장에서는 그냥 동일한 레벨에서 그 아이콘들을 하면서 훈시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런 그 소통이 가능해지는 완전 통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도를 조금 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데서 불편이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다가 이런 출입구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그 회사가 있는 이름 회사의 건물 출입구인데요. 요문도 자동문, 요문도 자동문, 요문도 자동문 모두가 다 자동문입니다. 원래는 수동문이었습니다. 다 자동문을 만드는 걸로 해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자동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깔려있는 이 블록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렇지 않은 자동문을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기구도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파티를 갖고 있는 뭐 유모차까지도 함께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그 다음에 데스크도 역시 보시면은 전혀 구분되지 않은 데스크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화장실의 순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장실 소변기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변기를 나는 못 쓰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배려해서 디자인을 했더니 모두가 다 이 소화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런 배려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요. 지하철입니다. 이게 GPF 인증을 받은 지하철인데요. 교통수단에서의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얼마든지 액세스가 가능한 물론이고요. 좀 더 편리하게 액세스가 가능하라고 안내 표시를 굉장히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어드려서 찾아가기 쉽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틈새도 최대한 없애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해서 BF를 받음으로써 유니버셜 디자인의 완전 통합까지 지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역시 이렇게 주차장을 굉장히 유니버셜하게 만들어서 보행자들이 차 사이로 이렇게 막 보행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안내 표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다 유니버셜에서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게 하고 뭐 영어라든가 이런 언어 표현도 다양하게 언어 표현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해서 외국인도 다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쪽의 유리라고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운동기구도 나와 있고 이런 주방용품 그 다음에 시계 가위 이런 것들에서 지금 유니버셜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바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걸음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런 단이라는 것에서 엄청난 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적거나 많거나의 분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변화로서의 유니버셜 디자인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이다라는 그런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방식으로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